방시혁 나쁜 놈. 속였네, 속였어. 4천억. 어마어마하죠. 상장에 성공하면은 30%를 줄게. 방시혁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회의 이익을 놓쳤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의혹이 끝나지를 않네. 과연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방시혁 의장 관련된 이슈는 지난번에 하이브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었죠. 근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뭐였죠? 방시혁 의장 이슈 때문에 하이브가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다. 야식잡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첫 번째 프레임, 첫 번째 뉴스 기사에 나온 거기에서 잡힌 프레임에 맞춰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이슈 있었습니까? 원전 관련해서 미국의 퍼주기 계약을 맺었다, 사실상 실익이 없다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들 막 폭락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시 신고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때 나온 뉴스만 보고 판단을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양쪽을 같이 봐야 하는 건데, 방시혁 의장이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처음에 나왔던 프레임이 있고 하이브나 방시혁 의장 측에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두 개를 같이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잖아요. 근데 제가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손하게 손 모으고 있죠. 공손하지 않습니까? 공손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논란의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기존, 그러니까 초기 사모펀드들, 초기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도록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 주식을 요 기존 투자자들이 팔고 새롭게 산 그 사모펀드들에게 이익 30%를 받았다. 그러니까 마치 뒷돈처럼 프레임이 좀 잡히기도 했죠. 그리고 그 주주간 계약이 있던 사항을 상장할 때, IPO 할 때 밝혀 쓰는 증권신고서에 쓰지 않았다. 요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한번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필요하면 화면에 띄워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정확하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더 좋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시혁 의장은 정말 상장 계획이 없다고 기존 투자자들을 속였는가? 일단 의혹이 나온 거, 그리고 금융감독원, 경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바로 요겁니다. 2019년 9월, 10월경에 기존 빅히트,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 이름은 빅히트였죠, 하이브가. 빅히트 투자자들을 속였다. 상장 계획이 없다거나 상장이 지연된다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일부 투자자들, 그러니까 LB 인베스트먼트, 알펜루트 자산운용, 레전드 캐피탈이 보유 지분의 일부를 처분했다. 그게 이따가 반복적으로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스톤 PE랑 뉴메인 에쿼티 등의 사모펀드들에게 넘어갔다. 그게 2019년 6월과 11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는 IPO 절차를 하고 있었다. 그게 언제냐면 2019년 11월에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예요. 지정감사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상장하기 전에 이 회사의 재무제표, 장부가 제대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3자가 객관적으로 그거를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건데, 외부 회계법인이 되겠죠? 그거를 9월, 10월쯤에는 상장 계획 없다라고 했는데 불과 11월에는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것도 한두 달 전에는 지정감사 요청을 하고 한두 달 뒤에 계약을 하는데 같은 시기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가죠? 그리고 이 회사는 2020년 10월에 상장에 성공을 했지요. 이것만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방시혁 나쁜 놈, 사기꾼, 속였네, 속였어. 기존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손실을 입혔네 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이브 혹은 방시혁 의장 측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상장 계획이 없으니까 그 지분을 파십시오 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초기 투자자들, 즉 그 사모펀드들이 우리가 먼저 팔겠다라고 한 거다. 이미 큰 수익을 보고 있었던 사모펀드들이고, 사모펀드는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그러면은 만기가 도래하면 이 회사가 이후에 어떤 성장을 보여주건 간에 기존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 기간에 맞춰서 팔아야 했던 거다. 그리고 BTS 원 아이템, 당시에는 BTS 하나밖에 없었죠, 빅히트가. 그렇게 해서 또 이들이 군대 갈 수도 있고 막 이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사모펀드가 우리는
매각할 거예요 라고 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모펀드들이 방시혁 의장 측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분이 많으니 이걸 큰 기관 정도가 돼야 우리 걸 사줄 거 아니냐 해서 그걸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해서 미국계나 일본계 투자사에 2018년부터 매입 의사를 타진을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BTS 단일 IP 그리고 이들이 또 군대 간다라는 등의 이슈 때문에 그게 불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시혁 의장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이스톤 사모펀드 PE를 연결을 해서 기존 구주주들의 자금 회수를 도와준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속였던 게 아니라 기존 투자자가 먼저 팔겠다고 해서 연결을 해준 것이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2019년 11월에 지정감사를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빅히트, 당시에 빅히트가 상장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게 아니라 기존 투자자, 그러니까 레전드 캐피탈 측이 지정감사 받자라고 요청을 해서 계약을 했던 거라고 설명을 해요. 왜냐? 레전드 캐피탈이 조금 더 이 지분을 갖고 있고 싶었는데 그러면 기존의 투자자, LP, 재무적 투자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쟤네 내년 내후년이면 상장하니까 1, 2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들 설득을 못하니까 그러면 지정감사를 신청을 하면 하이브가 본격적인 IPO 준비에 돌입했다는 신호가 되니까 우리가 투자자들을 더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요청을 해서 지정감사를 신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 측의 반대 설명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레전드 캐피탈은 LP들 그냥 펀드 청산하고 우리 수익 많이 났으니까 돌려받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분의 일부를 이스톤 PE 2호 펀드에 매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6.2% 그러니까 3.88%만 팔고 6.2%는 IPO 시점까지 보유해서 상장한 이후에 장내 매각을 했다. 만약에 이 레전드 캐피탈이 앞에 의혹처럼 속았다면 상장 계획 없다라고 속았다면 이 6.2%까지 다 팔지 않았겠느냐, 왜 일부만 넘겼겠느냐, 또 이렇게 반박을 하더라고요. 아래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논쟁거리가 바로 이 4천억 원의 이익 배분입니다. 주주간 계약. 그러니까 2018년 10월에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먼저 투자를 했던 LB 인베스트먼트라는 데에서 1,039억 원어치의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방시혁 의장과 스틱 인베스트먼트 사이에 주주간 계약이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상장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 30%를 방시혁에게 주자. 이익 분배 약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9년에도요. 6월과 11월에 이스톤 PE라는 곳이 두 개의 펀드를 통해서 구주 약 1,300억 원 어치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때 이 1,050억 원을 떠간 2호 펀드에서 주주간 계약, 이익 배분 약정이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4천억 어마어마하죠. 상장에 성공하면은 30%를 줄게. 혹은 30%를 나한테 줘. 좋게 보여요? 좋게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기존 투자자들을 속이고 기존 투자자들의 주식을 팔도록 해서 새롭게 그 지분을 떠간 사모펀드에게 뒷돈 받은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금감원과 경찰이 의심하는 바예요. 봐봐, 고개 끄덕이잖아. 이렇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시혁 나쁜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또 반박을 하느냐? 이거는 풋백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 성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IPO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야? BTS 군대 가고 BTS라는 단 한 개 그룹밖에 없어서 상장 못하면 우리 지분 어떻게? 네가 책임져. 만약 그렇게 되면 그 1,039억 원을 상장에 실패하면 방시혁 의장한테 네가 대신 사가 라고 약속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게 풋백 옵션이고 그러면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는 리스크만 더 커지잖아. 이걸 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에서 언아웃이라고 유식한 표현이 이제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 조건을 걸어줬다는 거예요. 상장에 실패하면 네가 우리 걸 대신 사주는 대신에 상장에 성공하면 30% 이익을 우리가 줄게 라고. 그게 바로 반대급부로 이런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고 이게 낯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사모펀드가 프리-IPO 과정에서 그리고 상장 거의 임박한 과정에서 투자할 경우에 이미 이건 많이들 하는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 투자를 할 때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관계,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되느냐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요. 투자자가 망하면 방시혁도 망하고 투자자가 성공하면 방시혁도 성공하는 그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이라는 책 다들 읽어보셨죠? 투자자라면 꼭 읽어봐야 되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때도 이 안에 이야기를 담았는데 IPO 앞두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리고 IPO를 하기 전까지 공모자금을 받기 전까지 성장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돈을 빌리러도 다니고 투자금을 받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한 2, 3년 후에는 상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모펀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 상장 못해서 우리 자금 엑시트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보증이라도 서쇼, 집이라도 담보 잡으쇼 라고 해서 진짜 집까지 담보 잡힌 사람들이 최대주주, CEO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장을 못하면 이 최대주주는 창업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연대 책임을 요구를 해요. 물론 에쿼티, 즉 지분 투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면 지분 투자를 한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손실로 귀결이 되는 건데 일부긴 합니다만 일부 펀드들은 그마저도 리스크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네 투자 받고 싶어? 지분 팔아야 돼? 우리가 사줄 테니까 대신에 책임져.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제발 투자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집이라도 담보 맡기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되사주는 조건으로. 근데 돈도 없어. 망하는 거야 그냥. 그때 그 반대 국부로 그러면 상장하게 되면 나도 수익금 일부라도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실은 이 금융시장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시혁 의장만의 케이스는 아니었다라는 거고,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 2-1, 2-2, 2-3 엄청 나옵니다.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야식 잡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 주주간 계약으로 이익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지. 근데 그게 왜 방시혁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인데 라는 거예요. 이스톤 PE라는 곳입니다. 2019년 4월에 설립이 됐는데 2019년 6월과 11월 두 개의 펀드를 통해서 구주 1,300억 원어치를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투자를 위해서 기획형으로 설립이 된 사모펀드죠. 자, 프레임 어떻습니까? 기획형 설립. 좋아 보이질 않죠. 근데 그게 또 방시혁 의장의 측근이야. 근데 거기에서 주주간 계약과 이익 배분 약정을 해서 스틱인베랑 똑같은 계약을 맺고 여기에서만 2천억을 받았어요. 방시혁 의장이. 좋게 보여요? 색안경을 낄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김중동 씨라고 하는 하이브 CIO 최고 투자 책임자를 역임한 사람이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거기에서 2천억을 받았다. 곱게 보일 리가 없죠. 보세요. 우리 PD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구린내가 난다고. 자,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기존 투자자들을 속이고 방시혁 지인에게 투자 기회를 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스톤 PE라는 곳은 어차피 빅히트 단 한 곳만의 투자를 위해서 설립이 되고 청산이 됐다. 해서 기획성 파킹 투자 아니냐. 최대 주주의 지분 일부를 거기에다 파킹해 놓고 사람들을 속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동일한 조건으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건 어차피 후행하는 투자자가 들어오면 앞에서 투자를 맺은 사람들과 상응하는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이 즉 사모펀드들이 지분을 매각하고 싶은데 이걸 사갈 사람이 없네 해서 김중동 전 CIO가 직접 사모펀드를 구성을 해서 인수를 해갔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SV 인베스트먼트라고 사모펀드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이브 임원, 그러니까 CIO로 재직을 시작한 건 2020년 3월이다. 그러니까 이 지분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다. 이전이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 하나가 걸려요. 김중동이라는 이분이 사회이사로 그 전에도 하이브에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려 2011년 6월부터였어요. 2019년 5월까지. 즉 이스톤 PE가 구주 지분을 떠가기 직전까지 사회이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방시혁 지인은 지인이네, 측근은 측근이네. 어차피 사회이사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모펀드 설립하고 사모펀드로 지분을 떠간 다음에 CIO로 들어왔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의혹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당시에 처음에 사회이사로 하이브에 들어온 건 SV 인베스트먼트 소속으로, 즉 SV 인베스트먼트가 예전 빅히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 지위에서 사회이사를 역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비상장사들도 사모펀드가 투자를 하면 사회이사 자리를 하나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제 감시도 하고 똑바로 하고 있나,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한 건 맞나, 혹시나 언제 엑시트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등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박이 가능한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4천억 원 어디로 갔는지?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랑 이스톤 PE 2호 펀드를 통해서 이익 배분을 받은 게 4천억 원입니다. 각각 2천억 원씩 총 4천억. 그런데 일단 절반을 세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거의 2천억 원 가까이. 왜? 종합소득세율 최고 세율이 얼마입니까? 49.5%죠. 해서 2천억 가까이 세금을 나고 남은 돈이 2천억 원. 얼마 안 돼 보여? 그 중에서 하이브가 유상증자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6월에. 이때 한 1,548억 원 정도를 회사에 재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남은 돈은 한 400 몇십억 원이죠. 그 중에 또 일부를 미국에 주택을 구입하는 데 썼다고 해요. 뭐 무슨 미국에 대저택을 샀다 뭐 이런 보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음악 제작을 할 때 또 현지에서 네트워킹을 할 때 뭐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뭐 그건 이제 이쪽의 설명이고 해서 얼마 안 남았나?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혹은 그 금액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보는 금액이 얼마냐? 4천억 원이라고 처음에는 기사화가 됐습니다만 나중에 보니까요 4천억이 아니라 2천억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그 혐의 금액, 부당이득 금액을 2천억 원으로 봐요. 이익분배금은 총 4천억 원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요? 2018년에 지분을 인수한 사모펀드에게 받은 이익분배금은 문제 삼지 않고 2019년에 산 이스톤 PE로부터 받은 그 30%에 해당하는 2천억 원만 검찰 고발 대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상장 계획이 없다라고 속였다라는 거는 상장 2년 전인 2018년이 아니라 이거 너무 멀다 해서 상장 1년 전인 2019년에 제한해서 본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스톤 PE라는 게 아까 그 방시혁 측근이 참여한 사모펀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 2천억 원만 제한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는 4천억이 아니라 일단 2천억 원으로 한정해서 금융당국도 경찰도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속였다고 했잖아. 기존 투자자, 초기 투자한 사모펀드들을 속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속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질 않지? 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스톤 PE 2호 펀드, 그러니까 방시혁에게 2천억 원을 준 그 사모펀드에게 지분을 팔았던 초기 투자자들 어디라고 했습니까? LB 인베스트먼트, 알펜루트 자산운용, 레전드 캐피탈, 이 세 곳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막 제보하고 해야지. 일단 이 이스톤 PE라는 곳이 2019년 6월과 11월 두 차례 나눠서 투자를 했습니다. 빅히트의 최유정 부사장이라는 사람의 지분 일부 2.7%를 매입을 했고 이게 250억이었고 그리고 뉴메인 에쿼티라는 곳과 함께 공동 투자를 통해서 최유정 부사장 지분 나머지랑 LB 인베스트먼트 우선주 등 지분 8.7%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최유정 부사장, 알펜루트 자산운용, LB 인베스트먼트는 우리 속았다. 상장 계획 없다고 해서 팔았는데 11개월 만에 회사가 상장을 했다라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더벨 기사인데요. 지난 7월 24일에 나온 기사고요. 하이브 기존 투자자들이 지분을 팔았던 그 막전 막후에 대한 기사인데 여기에 코멘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기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 지분을 팔게 됐던 LB 인베스트먼트는 2018년부터 하이브 측에 지속적으로 지분 매각 요청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LB 인베스트먼트 고위 관계자는 만기 시에 현물 배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모펀드가 만기가 돼서 고객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때 돈으로 돌려줘야지 빅히트의 주식으로 돌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걸 현물로 배분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팔아서 돌려줬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 부지런히 포트폴리오 매각 작업을 하게 된다. 해서 하이브 역시 당시 빅히트 역시 상장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LB 인베스트먼트 고위 관계자가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자, LB는 이해가 가고 알펜루트 자산운용의 경우로 봅시다. 알펜루트도 과연 속았는가? 속아서 팔았는가? 알펜루트 자산운용이 하이브 투자 지분을 정리한 배경에는 라임 사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사모펀드인데 원래 약속했던 곳이 아닌 비상장 기업들에게 좀 불투명하게
그리고 불법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여기 뭐 대표이사나 CIO 다 구속되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알펜루트 자산운용도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당시에 투자를 했던 하이브, 즉 빅히트뿐만 아니라 마켓컬리, 띵굴, 에이플레이처 등 주요 자산을 매각해서 환매 사태를 수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라임 사태 때문에 빠르게 기존 자산을 처분을 해서 환매를 고객들에게 해줘야 했기 때문에 하이브 주식을 판 거지, 방시혁 의장에게 상장 계획 없다라고 속아서 팔았다는 게 아니라는 게 이 보도의 취지입니다. 이해가요? 자, 그럼 한 군데 남았죠. 레전드 캐피탈이라는 곳도 나옵니다. 여기는 아까 일부만 매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한 6% 이상은 상장 시점까지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속았다라면 다 팔았을 것이다. 뭐 코멘트도 나옵니다. 레전드 캐피탈이 당시 보유 지분 전부를 매각하지 않고 하이브 상장 이후까지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에 상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아서 기망을 당해서 지분을 매각했다면 보유 지분 전부를 매각하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이나 경찰이 보듯이 2018년에 혹은 19년에 속아서 팔았다고 그쪽에서 의혹을 삼고 있는 3대 사모펀드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시혁에게 속았다, 방시혁을 빨리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라고 당시에 지분을 매각했던 사모펀드들에서 말 나오는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인 게 맞나? 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공분을 샀던 측면인데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 방시혁에게 속아서 당시에 지분을 팔았던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자본이 들어있는데, 국민연금 자산이 들어있는데 방시혁 때문에 국민연금이 기회의 이익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봤습니까? 의혹은 이겁니다. 초기 투자 사모펀드에 국민연금 자금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상장 전에 팔게 돼서 국민의 노후 자금에 피해를 줬다 해서 방시혁은 나쁜 놈. 근데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국민연금이요, 사모펀드, 그러니까 손바뀜을 전후로 한 이 사모펀드에 다 투자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LB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방시혁에게 2천억 원을 준 스틱인베 등의 구주를 매각했죠. 그때 LB인베스트먼트가 수익률 1671%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중에 일부 국민연금의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후에 이거를 인수한 스틱인베스트먼트 있죠. 이 스틱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국민연금이 430억 원을 빅히트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게 3,900억 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벌었죠. 해서 이때 정확히 여기에 국민연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4천억 원 정도는, 최소한 4천억 원 이상은 국민연금이 빅히트 투자로 벌었다는 거예요. 손바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투자해서 더 크게 벌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의혹이 끝나지를 않네. 그러면 그러한 주주간 계약이 있다는 걸 왜 누락했느냐? IPO 할 때 증권신고 투자자들이 다 보게끔 했어야 되는데 왜 누락했느냐? 너 그 30% 4천억 원 가까이 수익 배분 받는 거, 물론 이제 당시에는 얼마가 될지는 몰랐었겠습니다만 30% 수익 배분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증권신고서 누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공시가 드러나지 않게 자신의 지분을, 대주주의 지분을 파킹한 셈 아니냐? 사모펀드에게. 또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최대주주 지분은 보통 상장할 때 뭐 1년 혹은 2, 3년까지도 보호예수를 하게 되잖아요. 못 팔게 되는데 그 보호예수 없이 상장 초반에 사모펀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각 가능했다. 그렇게 매각을 해서 네가 4천억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4천억을 받았고, 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하느냐? 숨긴 게 아니다. 이 주주간 계약 내용을 상장 주관사에, 즉 증권사에 모두 제출했다. 이러한 계약이 있으니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그런데 상장 주관사랑 그 다음에 법무법인이 규정을 살펴보니까 그거는 제출할 의무가 없네? 거래소에 안 내도 되네? 라고 법과 규정을 보고 안 낸 것이다. 우리가 숨긴 게 아니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해서 일전에 한번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제2의 방시혁 사태를 막는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를 개정한다 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주주간 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상장을 신청할 때 증권신고서에 담도록 이제 규정을 개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 제2의 방시혁 사태를 막겠다라고 규정을 개정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이전에는 이게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국거래소 심사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그것까지 보고 요청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뭐 그건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예전에 방시혁 의장이 되게 샤프했어요. 그리고 요때는요 예능 나와도 되게 독설가로 유명했어. 특히 그 뭡니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막 독설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옛날 사진을 쓴 이유는 그겁니다. 과연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법적으로 혹은 이미지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제 본인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시혁 의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일단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법원까지 가는 그림이에요. 당장은 금융감독원, 경찰이 주도하는 프레임 안에 이미 갇혀버렸어요. 이 프레임 안에. 그리고 여론 재판은 이미 내려졌죠. 방시혁, 나쁜 놈, 4천억 받은 놈, 국민연금에게 피해 준 놈, 상장 이후에 주가 무너지게 만든 놈. 끝났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쪽에서 반박을 하고 있고 이제는 법정 다툼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이 책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구조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모펀드를 통한 특히 비상장사 투자는요 뭡니까? 고위험 고수익 투자예요. 혹은 초고위험 초고수익 투자예요. 그리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을에 있는 위치에서 혹은 자본이 급한 위치에서는요 풋백 옵션 걸어달라면 걸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언아웃, 수익 쉐어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 이게 하이브만, 빅히트만, 방시혁만 했던 건 아니고 여의도에서는 자본시장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계약이라는 거. 그리고 이 주주간 계약이 그 공시로서 증권신고서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는 거. 의무가 아니었다는 거. 해서 그 이후에 제도가 개선이 되는 거죠. 시점상으로도 우리는 이걸 좀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7줄 정리 이렇게 될 것 같네. 자, 방시혁 의장 어찌됐든 간에 4천억 원을 벌었고 세금 2천억 원을 냈고 국민연금은 수천억 원을 벌었다. 이거는 팩트. 진실 게임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시혁이 기존 투자자를 속였는가?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천억 원이 과연 부당이득인가는 법원에 가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법적인 것은 법원에서 BTS는 성공적인 컴백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방시혁 의장이 총괄 프로듀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BTS는 BTS가 방탄소년단이 무슨 약자입니까? 방탄조끼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라는 뜻이잖아요. 해서 BTS의 시작부터 끝까지 또 현재도 지금 컴백 준비로 뭐 미국에서 뭐 같이 하고 있고 뭐 이번에 뭐 수사 때문에 뭐 들어오고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BTS가 성공적으로 컴백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거는 하이브, 뭐 하이브의 주가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BTS 성공적인 컴백이 국익하고 맞나? 여러분의 생각은 뭐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찾아보는데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의도와 과정은 필요 없고 불법, 합법은 논쟁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 재판에서 이기는 게 정의더라. 너네도 조금 더 살아보면 깨달을 거다. 좀 많이 겪어보신 분 같은데. 해서 아마 방시혁 의장의 케이스도 결국에는 법정에 가서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었느냐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미 이게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뭐 5월 막 계속해서 보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해서 처음에 그 보도를 본 사람들은 이 프레임 안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원전 관련주도 막 급락했을 때 투자자들이라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런 사건을 볼 때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물론 회사나 방시혁 의장 측의 해명이 늦게 나오고 보도는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많이들 헷갈리기는 하는데 사실 뭐 이렇게 따져보는 것도 좀 피곤하기는 해요. 피곤하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으니까 해서 좀 다각도로 좀 살펴봤습니다. 해서 이 야식 잡설이 그리고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대 부탁드립니다. 뿅! 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